2024년 11월 서울 외곽에 위치한 해뜨는 요양원은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노인 복지시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 5층 VIP 병동은 일반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는 특별 공간이었죠. 한 달 입원비가 1,000만 원을 넘는 이곳엔 재벌가 어르신들과 고위, 공직자 출신들이 조용히 여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김수님, 78살. 그녀는 매일 새벽 5시면 요양원 지하 청소 도구실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허리는 구부정하고 손등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유독 또렷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끊임없이 응시하고 기다리는 사람의 눈빛이었죠. 수님 씨, 오늘은 5층 VIP 병동 청소 좀 부탁드려요. 새로 입원하신 분이 계셔서요. 젊은 간호사의 말에 수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낡은 플라스틱 걸레통을 끌며 천천히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 걸레통은 유난히 오래된 물건이었습니다. 표면은 긁히고 색이 바랬지만 수님은 새 걸레통으로 바꾸자는 제안을 번번이 거절했죠. 5층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두꺼운 카펫이 깔린 바닥, 은은한 간접 조명, 복도 곳곳에 노인 고가의 그림들. 이곳은 요양원이라기보단 고급 호텔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503호실. 수님이 청소를 위해 문을 열었을 때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병실 안엔 한 노인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최진수, 67살. 한때 대한민국 10대 재벌 그룹인 대한종합산업을 이끌던 회장이었죠. 수님은 조용히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걸레를 움직이는 손놀림은 기계적이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끊임없이 침대의 노인을 향했습니다. 최진수는 중증 치매 진단을 받은 지 2년째였습니다. 가족들은 그를 이곳에 조용히 격리시켜둔 채 그룹 경영권 다툼에 여념이 없었죠. 물. 최진수가 희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수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침대 옆 탁자에 물컵을 들어 그의 입가에 가져다 댔습니다. 물을 마시던 최진수의 흐릿한 눈동자가 순간 수님의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당신은 누구? 청소부입니다, 회장님. 수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최진수는 고개를 저으며 뭔가 떠올리려 애쓰는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수님은 천천히 청소를 마치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끝 창문 앞에 서서 그녀는 멀리 보이는 대한종합산업 본사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중심부에 우뚝 솟은 50층짜리 유리 건물. 그 빌딩의 꼭대기층에서 한때 최진수는 대한민국 경제를 좌지우지했습니다. 30년. 참 길었어. 수님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손은 걸레통 손잡이를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님은 요양원 근처 낡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방 한 켠에는 그 낡은 걸레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님은 조심스럽게 걸레통의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이중 바닥 구조로 된 그 아래엔 방수 처리된 비닐 파우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파우치 안에서 수님이 꺼낸 것은 낡은 노트 한 권과 3.5인치 플로피 디스크 5장 그리고 마이크로필름 한 통이었습니다. 1994년의 증거물들. 디지털 시대가 막 시작되던 그 시절의 흔적들이었죠. 수님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빼곡한 수식과 화학 기호들, 그리고 실험 데이터가 가득했습니다. 탄소섬유 복합제 3세대 제조 공정이라는 제목 아래 수백 페이지의 연구 노트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수님의 눈에서 30년 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994년 봄 서울 구로동 작은 연구소.
당시 48살이었던 김수님은 고분자화학 박사였습니다. 서울대 화학과를 수석 졸업하고 미국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그녀는 한국에 돌아와 친동생 김순철과 함께 미래소재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두 남매의 꿈은 하나였습니다. 항공우주산업에 쓰일 차세대 탄소섬유 복합재를 개발하는 것이었죠. 누나, 이번 3세대 공정이 성공하면 우리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 될 거야. 보잉이나 에어버스에서도 관심 보일 거라고. 순철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기계공학 전공으로 수님의 화학 지식과 완벽한 조합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자금이 문제야. 양산 설비를 갖추려면 최소 100억은 필요한데, 바로 그때 최진수가 그들의 연구소를 찾아왔습니다. 당시 최진수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중견 건설회사를 운영하며 사업 다각화를 꿈꾸던 야심찬 기업가였습니다. 김 박사님, 당신의 기술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제가 필요한 자금을 모두 대겠습니다. 대신 우리가 공동대표로 회사를 키워나가는 거죠. 최진수의 제안은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는 자금뿐 아니라 정부 관계자들과의 네트워크, 해외 바이어 접촉 경로까지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연구 자료와 특허는 우리가 공동 설립할 법인 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투자 보호를 위해서죠. 수님과 순철은 고민 끝에 동의했습니다. 1994년 5월 대한첨단소재라는 법인이 설립됐고 지분은 최진수 40%, 수님 30%, 순철 30%로 나뉘었습니다. 처음 1년은 순조로웠습니다. 연구는 빠르게 진행됐고 3세대 탄소섬유 복합재 제조 공정은 드디어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기술은 기존 공정보다 30% 저렴한 비용으로 50% 더 강한 소재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995년 가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수님 씨, 잠깐 얘기 좀 합시다. 최진수가 수님을 고급 레스토랑으로 불러냈습니다. 그의 옆엔 변호사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회사가 어려워졌습니다. 제 건설회사 쪽에 큰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대한첨단 소재를 제 그룹 계열사로 흡수 합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우리 회사는 잘 되고 있잖아요. 김 박사, 계약서를 다시 보시죠. 최대 주주인 제가 회사 존립에 위기가 있다고 판단하면 특별 결의 없이도 합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님은 그제야 계약서의 독소 조항을 발견했습니다. 변호사들이 작성한 수십 페이지의 계약서 속에 교묘하게 숨겨진 조항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신과 순철 씨에게 횡령 혐의가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횡령이라니요? 말도 안 돼요. 회사 연구비 8억 원이 개인 계좌로 빠져나간 흔적이 있더군요. 물론 저는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검찰에 고발하면 조사는 받아야겠죠? 최진수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정교한 함정이었습니다. 최진수의 측근이 회계장부를 조작해 만들어낸 가짜 증거였죠. 선택하세요. 조용히 회사를 떠나고 지분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법정에서 싸우든지. 물론 싸우면 당신 남매는 사기꾼으로 낙인 찍힐 겁니다. 연구자로서의 경력도 끝나겠죠. 수님은 절망했습니다. 그녀에겐 싸울 자금도 인맥도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동생 순철이었습니다. 순철은 심장이 약했고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수님은 굴욕적인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모든 지분을 포기하고 회사에서 나가며 연구 내용에 대해 평생 함구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대가는 고작 1억 원. 30년 연구의 결과가
그렇게 헐값에 팔려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더 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누나, 미안해. 내가 약해서. 순철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경찰은 우울증 자살로 결론 지었지만 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최진수의 협박과 모욕을 견디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최진수는 대한첨단 소재를 자신의 그룹에 흡수한 뒤 수님과 순철의 기술을 바탕으로 대량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그 기술은 곧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고 최진수는 그 기술을 미국, 유럽 업체들에게 라이센스를 판매하며 천문학적인 로열티를 받아냈습니다. 5년 뒤 최진수의 기업은 대한종합산업이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했고 그는 재계 서열 10위 안에 드는 거물이 되었습니다. 반면 수님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업계에선 그녀를 연구비를 횡령한 사기꾼으로 기억했습니다. 최진수가 언론에 흘린 거짓 정보 때문이었죠. 어느 연구소도 그녀를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 초 수님은 생계를 위해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박사학위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걸레질과 쓰레기 치우기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쫓겨나던 날 그녀는 단 하나의 증거를 챙겨 나왔습니다. 모든 연구 노트의 복사본, 초기 실험 데이터가 담긴 플로피 디스크, 그리고 최진수와의 계약 과정을 몰래 촬영한 마이크로필름이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수님은 그 증거들을 가장 누추한 곳에 숨겼습니다. 바로 자신의 청소도구, 낡은 걸레통 바닥에,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곳에. 그리고 그녀는 30년을 기다렸습니다. 2024년 11월로 돌아와서 수님은 자신의 원룸에서 증거물들을 하나씩 펼쳐놓았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방수 처리 덕분에 문서들은 온전했습니다. 첫 번째, 연구 노트. 여기엔 탄소섬유 복합제의 핵심 제조 공정이 수님과 순철의 손글씨로 빼곡히 기록돼 있었습니다. 날짜는 1993년부터 1995년까지. 최진수가 회사에 관여하기 훨씬 전부터 이 기술이 김씨 남매의 것이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두 번째, 플로피 디스크. 수님은 몇 년 전 중고 컴퓨터 매장에서 구형 컴퓨터를 구입해뒀습니다. 구식 DOS 운영체제가 돌아가는 그 컴퓨터에 플로피 디스크를 삽입하자 화면에 1994년의 실험 데이터가 떴습니다. 온도, 압력, 화학 반응식, 수율 데이터. 이 모든 것이 수님의 연구소 컴퓨터에서 직접 작성된 원본 파일이었습니다. 세 번째, 마이크로필름. 수님은 도서관에서 빌려온 마이크로필름 리더기를 이용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엔 충격적인 장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진수가 정부 관료와 만나 뇌물을 전달하는 장면. 이 기술만 확보하면 우리나라도 항공 소재 강국이 될 수 있습니다. 보조금 30억만 따내주시면 감사의 표시를 하겠습니다. 최진수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순철을 협박하는 장면. 회사 돈 빼돌린 증거가 있어. 조용히 넘기고 싶으면 누나한테 지분 포기하라고 해. 최진수의 부하가 순철에게 위협하는 모습이 적나라했습니다.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장면. 이 거래 내역을 김수님 개인 계좌로 빠진 것처럼 만들어. 횡령 혐의를 씌워야 조용히 정리할 수 있어. 최진수가 회계 담당자에게 지시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수님은 당시 이 모든 것을 비밀리에 촬영했습니다. 최진수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느낀 순철이 연구소 곳곳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뒀던 것이죠. 그 필름을 수님이 몰래 빼돌려 보관해 왔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증거들은 30년이나 된 것들이었습니다. 플로피 디스크의 데이터는 복원이 가능하지만
법적 증거 능력을 인정받으려면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의 검증이 필요했습니다. 마이크로필름도 마찬가지였죠. 더 큰 문제는 시효였습니다. 횡령, 배임, 사기 같은 경제범죄는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나버렸습니다. 형사처벌은 불가능했죠. 하지만 민사는 다르지. 수님은 중얼거렸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를 안 날로부터 10년이지만 손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됩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증거들이 세상에 공개될 경우 발생할 파장이었습니다. 수님은 최근 몇 년간 대한종합산업을 조사해 왔습니다. 도서관에서 신문 기사를 뒤지고 인터넷으로 기업 정보를 검색했습니다. 그 결과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아냈습니다. 대한종합산업은 여전히 탄소섬유 복합제 사업으로 연간 5천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기술의 원천은 모두 수님의 연구였죠. 게다가 최진수는 그 기술을 기반으로 방산업체들과 계약을 맺어 전투기와 미사일 부품을 납품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 기술이 불법적으로 탈취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대한종합산업의 기술 특허는 무효화될 수 있었습니다. 해외 라이센스 계약들도 모두 재검토될 것이었습니다. 주가는 폭락하고 수천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이 줄을 이을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수님의 증거에는 최진수의 정치권 로비 내역도 담겨 있었습니다. 1990년대 당시 고위 공무원들에게 제공된 뇌물 정황들. 비록 당사자들은 대부분 은퇴했거나 사망했지만 그 내용이 공개되면 정치권도 요동칠 것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야. 이건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야. 수님은 오래된 연구 노트를 쓰다듬었습니다. 노트 첫 페이지엔 동생 순철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누나, 이 기술로 우리나라가 더 발전하면 좋겠어. 1993년 3월 15일. 순철. 수님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순철아, 이제 누나가 끝낼게. 다음 날부터 수님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최진수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님은 청소부라는 신분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요양원에서 청소부는 투명 인간과 같았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주의 깊게 보지 않았죠. 503호실 청소를 맡으면서 수님은 최진수의 일상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하루 대부분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거나 창밖을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가끔 간병인이 휠체어에 태워 복도를 산책시켰지만 최진수는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치매가 많이 진행됐구나. 수님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복수의 대상이 이미 모든 것을 잊어버린 상태라니.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최진수가 기억하지 못한다 해도 그가 저지른 죄는 남아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최진수의 가족과 측근들이었습니다. 수님은 503호실을 청소하며 방문객들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쯤 방문하는 장남 최민준. 40대 중반의 그는 현재 대한종합산업 부회장으로 실질적인 경영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보러 왔다기보다 형식적인 의무를 다하러 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버님, 회사는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최민주는 아버지에게 사업 보고를 했지만 최진수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참, 다음 주에 감사받습니다. 예전 탄소섬유 사업 관련해서요. 뭐 별일 없겠지만 수님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감사라니? 수님은 청소하는 척하며 대화를 계속 엿들었습니다. 검찰에서 옛날 자료 제출하라고 했는데 1990년대 초기 서류들은 다 폐기했다고 답변했습니다. 30년 전 일인데
누가 기억이나 하겠습니까? 최민주는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수님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과거가 완전히 지워졌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은 최진수의 개인 비서였던 박재호였습니다. 60대 후반의 박재호는 최진수가 쓰러진 후에도 여전히 그룹의 고문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격일로 요양원을 방문해 최진수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회장님,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저 박재호입니다. 박재호는 최진수의 손을 잡고 말을 걸었지만 반응은 없었습니다. 수님은 박재호의 표정을 읽었습니다. 안도감. 그는 최진수가 깨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수님은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어느 날 청소 중에 일부러 박재호의 서류 가방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박재호는 무심히 대답하고 서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수님은 서류 표지를 봤습니다. 기술 특허 재심사 대응 방안. 수님은 확신했습니다. 그들도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수님은 요양원의 다른 직원들과도 친해지려 노력했습니다. 특히 최진수의 담당 간호사 이지은과 가까워졌습니다. 이지은은 젊고 정의감이 강한 여성이었습니다. 수님 씨, 503호 어르신이 원래 엄청난 재벌이었대요. 근데 자식들이 한 달에 한두 번밖에 안 와요. 참 씁쓸하죠. 이지은의 말에 수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이 많아도 외로운 건 마찬가지인가 봐요. 그래도 VIP 병동이라 특별 관리는 받으시죠. 근데 이상한 게 가끔 밤에 수상한 사람들이 와요. 수상한 사람들이요? 네, 정장 입은 사람들인데 회장님 병실에서 뭔가 서류를 뒤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물어봤더니 회사 법무팀이라고 하던데 수님은 긴장했습니다. 그들도 혹시 모를 증거를 찾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수님은 더욱 조심해야 했습니다. 한편 수님은 요양원 밖에서도 움직였습니다. 주말마다 국립도서관을 찾아가 대한종합산업에 관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1990년대 경제신문 마이크로필름을 뒤지며 최진수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님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한종합산업이 현재 재무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무리한 투자로 부채 비율이 200%를 넘었고 주가도 계속 하락세였습니다. 만약 대형 스캔들이 터진다면 회사는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것이었습니다. 타이밍이 완벽하구나. 수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복수는 단순히 진실을 밝히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최대한의 타격을 주는 타이밍을 찾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님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걸레통을 끌고 가던 중 박재호와 마주쳤습니다. 잠깐만요. 박재호가 수님을 불러 세웠습니다. 수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당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요? 저는 그냥 청소부인데요. 아니야, 분명히 어디서. 혹시 예전에 우리 회사에서 일한 적 있나요? 수님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대한종합산업 같은 큰 회사에서 일할 처지가 아닙니다. 착각하신 것 같아요. 박재호는 수님을 한참 쳐다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가? 미안합니다. 수님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위험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수님의 얼굴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님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계획을 실행에 옮길 때가 온 것입니다. 수님은 혼자서는 이 일을 해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증거를 공개하려면 언론이나 검찰과의 접촉이 필요했지만 그녀에게는 그럴 만한 인맥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대한종합산업 같은 거대 기업은 언론사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수님은 인터넷을 뒤지다가 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대한종합산업 납품 비리 폭로한 내부 고발자, 5년 만에 명예회복. 기사를 읽어보니 강민재라는 전 대한종합산업 차장이 회사의 불법 리베이트 관행을 폭로했다가 오곡성 해고를 당했지만 최근 법원 판결로 승소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님은 강민재를 찾아 나섰습니다. 기사에 나온 그의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제가 강민재 씨를 꼭 만나봐야 하는데요. 대한종합산업에 관한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사흘 후 수님은 서울 종로의 한 카페에서 강민재를 만났습니다. 40대 초반의 강민재는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저를 찾으셨다고요? 무슨 일이시죠? 수님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30년 전의 일, 탈취당한 기술, 동생의 죽음, 그리고 지금까지 간직해온 증거들. 강민재는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수님이 몇 가지 구체적인 사실들을 언급하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1994년 탄소섬유 기술. 맞습니다. 제가 회사에 있을 때 들었어요. 그 기술이 회사의 핵심 수익원인데 원천 기술자가 누군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회사에선 최 회장이 직접 개발했다고만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게 다 거짓이었어요. 그 기술은 제 것이었어요. 수님은 가방에서 연구 노트 사본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강민재는 노트를 넘기며 점점 더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엄청난 건데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대한종합산업의 근간이 흔들립니다. 도와주실 수 있나요? 강민재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회사와 싸우느라 5년을 허비했어요. 제 인생이 망가졌죠. 다시 그들과 싸운다는 건. 강민재는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수님의 눈을 보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제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네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수님은 강민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민재는 자신의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대한종합산업 내부 고발자 모임을 통해 다른 피해자들을 소개받았습니다. 그 중에는 탐사보도 전문 기자 황정민도 있었습니다. 황정민은 50대 중반의 베테랑 기자였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재벌 비리를 취재해온 인물이었고 대한종합산업도 여러 번 취재 대상으로 삼았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해 보도하지 못했습니다. 김수님 박사님, 제가 당신을 오랫동안 찾았습니다. 황정민의 첫마디에 수님은 놀랐습니다. 저를요? 네, 10년 전부터 대한종합산업의 탄소섬유 기술 출처를 추적했어요. 그 과정에서 1990년대 중반에 미래소재연구소라는 곳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런데 그 회사는 갑자기 사라지고 대표였던 김수님, 김순철 남매도 흔적이 끊겼어요. 황정민은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증거를 모았습니다. 당시 대한첨단소재 직원이었던 사람들의 증언, 특허청 기록, 정부 보조금 수령 내역. 하지만 결정적인 기술 문서가 없었어요. 최진수 측에서 모든 걸 깔끔하게 정리해버렸거든요. 그 문서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수님의 말에 황정민의 눈이 빛났습니다. 정말입니까? 세 사람은 머리를 맞댔습니다. 강민재는 법률적 측면을, 황정민은 언론 보도 전략을, 수님은 기술적 증거를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대한종합산업은 막강한 법무팀과 홍보팀을 가지고 있어요. 증거가 공개되기 전에 막으려고 할 겁니다.
황정민의 경고에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터뜨려야 해요. 그들이 대응할 틈도 없이 강민재가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에게 플로피 디스크와 마이크로필름을 검증받아야 합니다. 법적 효력을 갖추기 위해서죠. 그리고 저는 여러 언론사에 동시에 자료를 배포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한 곳만 단독 보도하면 압력에 굴복할 수 있으니까요. 황정민도 동의했습니다. 검찰에도 고발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비록 형사 시효가 지났어도 특허권 무효 소송과 민사 손해배상은 가능합니다. 계획이 짜여졌습니다. D-데이는 2주 후 대한종합산업이 정기주주총회를 여는 날이었습니다. 최민준 부회장이 경영 성과를 발표하고 차기 회장 승계를 공식화하는 자리였죠. 바로 그날 폭탄을 터뜨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수님에게 불길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수님 씨 맞습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당신이 뭘 계획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만두는 게 좋을 겁니다. 무슨 소리를? 30년 전 순철 씨의 죽음. 정말 자살이었을까요? 수님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계속 진행한다면 당신도 순철 씨처럼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님은 손이 떨렸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미 늦었어. 이제 멈출 수 없어. 협박 전화 이후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님이 요양원에 출근하자마자 원장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수님 씨 미안한데 5층 VIP 병동 청소는 다른 사람한테 맡기기로 했어요. 왜 그러시는데요?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VIP 환자들의 보안을 강화하라고. 청소 인력도 재배치하래요. 수님은 순간 박재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님은 일단 물러났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최진수에게 접근할 수 없게 되면 추가 정보를 얻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저녁 강민재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박사님, 큰일 났어요. 디지털 포렌식 업체에서 연락이 왔는데 어젯밤에 누군가 사무실에 침입했대요. 뭐라고요? 다행히 우리 자료는 금고에 보관 중이라 무사하지만 누군가 우리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어요. 수님은 긴장했습니다. 대한종합산업의 정보력은 생각보다 강력했습니다. 계획을 앞당겨야 할 것 같아요. 황정민 기자도 동의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주주총회를 기다릴 게 아니라 이번 주 안에 터뜨려야 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직 모든 증거의 검증이 끝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특히 마이크로필름의 영상 복원 작업이 남아 있었습니다. 일단 복원된 것부터 먼저 공개하죠. 나머지는 추가 보도로 이어가면 됩니다. 세 사람은 급히 움직였습니다. 황정민은 신뢰할 수 있는 세 개의 언론사에 연락했습니다. 진보 성향의 한 일간지, 탐사보도 전문 온라인 매체, 그리고 경제 전문 방송국이었습니다. 이틀 후 금요일 오전 10시에 동시 보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 전에는 절대 정보가 새나가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날 밤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수님이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집에 침입한 것이었습니다. 수님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난장판이었습니다. 옷장이 뒤집히고 서랍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걸레통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안 돼. 수님은 절규했습니다. 30년간 지켜온 증거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수님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히
진짜 원본은 여기 없어. 수님은 이미 일주일 전에 모든 원본 증거를 강민재와 황정민에게 맡겼습니다. 집에 있던 걸레통은 빈 것이었고 그 안에는 가짜 문서만 넣어뒀습니다. 침입자들을 속이기 위한 미끼였죠. 수님은 즉시 강민재에게 전화했습니다. 우리 집에 침입했어요. 하지만 원본은 안전해요. 박사님, 안전한 곳으로 피하세요. 제가 지금 차를 가지고 갈게요. 30분 후 강민재의 차가 수님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수님은 급히 짐을 챙겨 차에 올랐습니다.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제 친구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로 갈 겁니다. 거기서 이틀만 숨어 있으면 돼요. 금요일만 되면. 하지만 차가 출발하자마자 뒤에서 검은색 SUV 한 대가 따라붙었습니다. 뒤에서 따라오는 것 같아요. 강민재는 속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SUV도 속도를 높여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서울 밤거리를 가로지르는 추격전이 시작됐습니다. 꽉 잡으세요. 강민재는 급회전으로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SUV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큰 도로로 나왔을 때 다행히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강민재는 신호를 간신히 통과했고 SUV는 빨간 불에 걸려 멈춰야 했습니다. 후, 따돌렸어요. 둘은 한숨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대한종합산업은 그들을 제거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한 후 수님과 강민재는 황정민과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틀을 기다릴 수 없어요. 내일 당장 보도를 진행해야 합니다. 황정민의 제안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온라인 매체가 먼저 속보를 터뜨리고 8시에 방송, 9시에 신문이 후속 보도를 하는 걸로 조율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찰 고발도 내일 아침 첫 업무 시간에 제출하겠습니다. 강민재도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끝이에요. 수님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대한종합산업본사 건물이 밤하늘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저 건물이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새벽 2시 수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요양원 간호사 이지은이었습니다. 수님 씨, 큰일 났어요. 503호 최진수 회장님이 갑자기 심정지가 왔어요. 뭐라고요? 지금 응급처치 중인데 상황이 안 좋아요. 그리고 이상한 게 오늘 저녁에 박재호 고문이 다녀간 후부터 회장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수님은 직감했습니다. 이건 자연사가 아니었습니다. 혹시 독살? 수님의 뇌리에 무서운 생각이 스쳤습니다. 대한종합산업은 최진수마저 제거하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치매에 걸린 그가 혹시라도 과거를 기억해낼까봐 혹은 그의 존재 자체가 스캔들의 증거가 될까봐 내일 반드시 성공해야 해. 순철이를 위해서 그리고 최진수를 위해서라도 수님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2024년 11월 28일 목요일 오전 7시 인터넷 탐사보도 매체 진실의 눈이 첫 포문을 열었습니다. 단독 30년 전 기술 탈취, 대한종합산업 최진수 회장의 민낯. 기사에는 수님의 연구 노트 사진, 플로피 디스크에서 복원한 실험 데이터, 그리고 마이크로필름의 일부 영상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특히 최진수가 정부 관료에게 뇌물을 건네는 장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기사가 올라간 지 10분 만에 조회수가 10만을 넘었습니다. 30분 만에 50만, 1시간 만에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SNS에서는 해시태그 대한종합산업기술 탈취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오전 8시 경제 전문 방송 KBN이
아침 뉴스에서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충격적인 폭로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10대 재벌 그룹인 대한종합산업의 핵심 기술이 사실은 30년 전 한 여성 과학자로부터 불법적으로 탈취한 것이라는 증거가 공개됐습니다. 앵커는 수님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된 인터뷰 영상을 틀었습니다. 수님은 카메라 앞에서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진실을 밝혔습니다. 저는 30년간 청소부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원래 고분자화학 박사였습니다. 제가 개발한 기술을 최진수 회장이 빼앗아갔고 제 동생은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수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명확했습니다. 저는 복수를 위해 이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동생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습니다. 오전 9시 주요 일간지들이 일제히 후속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대한종합산업기술 특허 무효 가능성, 검찰 대한종합산업 압수수색 착수, 30년 숨겨진 진실, 한 여성 과학자의 복수, 증시가 열리자마자 대한종합산업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시초가부터 상한가 하락인 마이너스 30%를 기록했습니다. 거래량이 폭증하며 매도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계열사 주가들도 동반 폭락했습니다. 대한종합산업본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로비를 가득 메웠고 홍보팀은 대응에 허둥댔습니다. 지금 당장 기자회견을 준비하세요. 최민준 부회장은 비서들에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엇을 어떻게 해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오전 10시 검찰이 움직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이부는 대한종합산업본사와 연구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특허청도 직권으로 탄소섬유 관련 특허들에 대한 재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오전 11시 더 큰 폭탄이 터졌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추가 단독 보도를 냈습니다. 속보 최진수 회장, 어젯밤 의문이 심정지, 독살 의혹, 요양원 담당 의사의 익명 제보와 이지은 간호사의 증언을 토대로 최진수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경위가 의심스럽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박재호 고문이 방문한 직후 상태가 악화됐다는 점이 주목받았습니다. 경찰은 즉시 부검을 지시했고 박재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오후 1시 대한종합산업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최민준 부회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최민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보도된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입니다. 만약 30년 전 저희 회장님께서 부당한 방법으로 기술을 취득했다면 저희는 피해자분께 합당한 보상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자들의 질문은 거셌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를 보상할 계획입니까? 최진수 회장의 사망과 이번 폭로 타이밍이 우연의 일치입니까? 박재호 고문의 독살 의혹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민준은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회견장은 혼란에 빠졌고 회견은 30분 만에 중단됐습니다. 그날 오후 수님은 강민재, 황정민과 함께 조용한 장소에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TV에서는 연일 대한종합산업 관련 뉴스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해냈어요, 박사님. 강민재가 수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수님은 TV 화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화면에는 대한종합산업본사 앞에 모인 시민들이 비쳤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밝혀라, 피해자에게 정의를 같은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 검찰은 박재호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최진수의 부검 결과 혈액에서
고농도의 독극물이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박재호는 최진수를 독살한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저녁 9시 더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대한종합산업의 주요 거래처들이 일제히 계약 재검토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해외 항공사들은 탄소섬유 부품 납품 계약을 즉시 중단한다고 통보했습니다. 특허권이 무효화될 경우 우리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금융권도 움직였습니다. 주요 은행들이 대한종합산업에 대한 신규 대출을 중단했습니다. 회사채 금리도 급등했습니다. 부도 위험이 현실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음 날 금요일 오전 특허청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1995년부터 2005년까지 등록된 대한종합산업의 탄소섬유 관련 특허 37건에 대해 직권 재심사를 진행합니다. 원천 기술의 소유권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발표와 함께 대한종합산업의 주가는 이틀간 마이너스 50%를 기록하며 반토막이 났습니다. 시가총액 10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금요일 오후 수님은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최진수의 빈 병실을 바라보며 그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회장님, 아니 최진수 씨, 당신이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어요. 복수를 하려던 건 맞지만 당신이 죽기를 바란 건 아니었어요. 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간호사 이지은이 다가왔습니다. 수님 씨, 알고 계셨어요? 사실을? 네, 알고 있었어요. 왜 진작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누가 늙은 청소부의 말을 믿어주겠어요? 증거가 필요했어요. 완벽한 증거가. 이지은은 수님을 껴안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그날 저녁 수님은 동생 순철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30년 만에 제대로 된 성묘였습니다. 순철아, 누나가 해냈어. 이제 넌 억울하지 않아도 돼. 수님은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간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주말 동안 사태는 계속 확대됐습니다. 토요일에는 대한종합산업의 다른 비리들도 줄줄이 폭로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무너지기 시작한 제국은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일요일 저녁 대한종합산업은 긴급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최민준 부회장을 포함한 경영진 전원이 사퇴합니다. 회사는 법정 관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사실상 대한종합산업의 붕괴였습니다. 30년간 쌓아올린 제국이 단 사흘 만에 무너진 것입니다. 월요일 아침 검찰은 박재호뿐 아니라 최민준과 회사 임원 12명을 추가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혐의는 특허권 위조, 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법원은 수님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여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한종합산업은 수님에게 일단 50억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본안 소송에서는 수천억 원대 배상이 예상됐습니다. 2025년 1월, 두 달이 흐른 뒤 상황은 어느 정도 정리됐습니다. 박재호는 살인죄로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최진수 회장님이 치매에서 깨어나 진실을 말할까봐 두려웠습니다.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최민준과 임원들은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대한종합산업은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결국 해체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핵심 사업부들은 다른 기업들에게 매각됐고 수천 명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특허청은 수님을 탄소섬유 기술의 원천 발명자로 인정했습니다. 30년 만에 그녀의 명예가 회복된 것입니다. 김수님 박사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사에 중요한 업적을 남긴 인물로 재평가돼야 합니다. 과학기술부 장관의 공식 사과였습니다. 수님은 법원 판결로 받게 된 배상금을 대부분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이미 충분히 살았어요. 이 돈으로 젊은 과학자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수님은 김순철 과학기술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동생의 이름을 딴 재단이었습니다. 재단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과학기술을 연구하는 젊은이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강민재는 수님의 법률 고문으로 계속 일하며 다른 기업 비리 피해자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박사님 덕분에 제 인생의 의미를 찾았어요. 이제 저도 다른 피해자들을 도와야죠. 황정민 기자는 이 사건으로 올해의 탐사보도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수상 소감에서 수님을 언급했습니다. 진짜 영웅은 저가 아닙니다. 30년간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지켜낸 김수님 박사님입니다. 2025년 3월 어느 봄날, 수님은 서울대학교 화학과에서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청중은 수백 명의 학생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용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수님은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믿음이었죠. 비록 30년이 걸렸지만 결국 정의는 승리했습니다. 학생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수님의 눈에는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여학생이 수님에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아니 박사님, 저는 재료공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박사님처럼 훌륭한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고마워요. 하지만 나보다 더 나은 과학자가 되길 바라요. 그리고 항상 정직하길 바래요. 수님은 여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과학은 진실을 추구하는 학문이에요. 돈이나 명예보다 진실이 먼저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그날 저녁 수님은 강민재, 황정민과 함께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박사님, 이제 뭘 하실 계획이세요? 강민재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한동안은 쉬려고요. 그동안 너무 바빴으니까. 수님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재단 일은 계속할 거예요. 젊은 과학자들을 돕는 게 이제 제 일이니까요. 멋지십니다. 황정민이 말했습니다. 박사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어요. 불의에 맞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요. 아니에요. 제가 이긴 게 아니에요. 진실이 이긴 거예요. 수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 수님은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두 분이 없었다면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저희야말로 박사님을 도울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2025년 5월, 수님은 요양원을 그만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청소부로 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가끔 요양원을 방문해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많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저 봐요. 78배 인생 역전했잖아요. 수님의 농담에 어르신들이 웃었습니다. 이지은 간호사는 수님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걸레통 속의 정이었습니다. 박사님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그래요. 하지만 과장하지는 말아요. 있는 그대로 써주세요. 6월 어느 날 수님은 순철의 묘소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순철아, 누나 이제 정말 괜찮아. 더 이상 미안하지 않아. 내가 억울해하지 않아도 돼. 수님은 묘비에 새로운 글귀를 새겨 넣었습니다. 김순철 1966-1996-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숨은 영웅.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수님은 바람을 맞으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2025년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수님에게 과학기술 유공자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시상식에는 수백 명의 과학자들과 학생들이 참석했습니다. 김수님 박사는 역경 속에서도 과학자로서의 정직성을 지켰으며 대한민국 소재 과학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장관의 치사였습니다. 수님은 단상에 올라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상을 제 동생 순철에게 바칩니다. 그가 있었기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녁 리셉션에서 한 젊은 과학자가 수님에게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저는 현재 4세대 탄소 섬유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박사님의 논문을 읽으며 많은 영감을 받았어요. 논문이요? 네, 1990년대 초 박사님이 발표하신 논문들이 최근 재조명받고 있어요. 학계에서는 박사님을 잊혀진 선구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수님은 감격했습니다. 자신의 연구가 다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당신도 훌륭한 연구를 하길 바랍니다. 2025년 가을, 수님은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더 이상 낡은 원룸에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낡은 걸레통만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내 인생의 증거니까. 수님은 걸레통을 거실 한켠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박물관 전시품이 아니라 그녀의 삶을 증명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님은 창가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2025년 10월 15일. 오늘은 순철이 생일이었다. 60세가 됐을 텐데. 순철아, 누나는 이제 행복해.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아. 더 이상 복수를 꿈꾸지 않아. 대신 미래를 꿈고 우리 기술로 더 나은 세상이 만들어지는 걸 꿈꾸지. 그게 진짜 정의잖아. 일기를 덮으며 수님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대한종합산업본사가 있던 자리에는 이제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끝났어. 정말 끝났어. 수님은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12월, 겨울이 왔습니다. 수님은 재단 사무실에서 첫 장학생 선발을 마쳤습니다. 20명의 젊은 과학도들에게 장학금이 전달됐습니다. 여러분, 이 장학금으로 마음껏 연구하세요. 그리고 항상 정직하세요. 과학은 진실에서 시작됩니다. 장학생들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박사님, 30년간 어떻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수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여러 번 포기하고 싶었죠. 하지만 동생이 저를 지켜줬어요.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믿음이 저를 지탱해줬어요. 저희도 박사님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강해질 필요 없어요. 그냥 진실하면 돼요. 진실은 생각보다 강한 거예요. 2026년 새해, 수님은 새해 첫날 일출을 보러 동해안으로 갔습니다. 강민재와 황정민, 이지은 간호사도 함께였습니다. 박사님, 새해 소원이 뭐세요? 이지은이 물었습니다. 소원이요? 글쎄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이미 다 이뤘으니까. 그럼 저희가 박사님 대신 소원을 빌어줄게요. 뭘 빌어줄 건데요? 박사님이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그리고 행복하시길요. 수님은 웃었습니다. 일출이 시작됐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붉은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고마워요, 여러분. 정말 고마워요. 수님은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순철아, 보이니? 새로운 해가 밝았어. 우리의 긴 밤도 끝났어.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동생의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네, 누나. 수고했어. 수님의 눈에서 마지막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와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78살 김수님. 30년간 청소부로 살았던 여성. 하지만 진실을 포기하지 않았던 과학자. 그녀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녀가 만든 재단은 앞으로 수십 년간 수백 명의 젊은 과학자들을 키워낼 것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책으로, 영화로, 그리고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질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이것이 김수님이 세상에 남긴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울려 퍼질 것입니다. 2026년 여름, 한방송국 PD가 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박사님, 당신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습니다. 저요? 왜요? 당신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불의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에게요. 수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동의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제 동생 순철의 이야기도 꼭 포함시켜 주세요. 그가 없었다면 이 모든 게 불가능했으니까요. 물론입니다. 6개월 후 다큐멘터리 걸레통의 정의 마이너스 김수님 박사 이야기가 방영됐습니다. 시청률은 15%를 넘었고 수많은 시청자들의 눈물을 자아냈습니다. 방송 후 수님에게는 전국에서 편지가 쏟아졌습니다. 박사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정의는 승리한다는 걸 믿게 됐습니다. 수님은 모든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답장을 썼습니다. 2027년 봄, 수님은 80살이 됐습니다. 생일 파티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장학생들, 기자들, 동료 과학자들, 그리고 그녀를 도왔던 모든 사람들. 여러분, 저는 행운아예요. 이렇게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으니까요. 수님은 케이크에 촛불을 끄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행운은 따로 있어요.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밤 혼자 남은 수님은 다시 일기를 썼습니다. 순철아, 우리 이겼어. 진실이 이겼어. 정의가 승리했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옳았다는 거야. 30년이 걸렸지만 결국 우리가 옳았어. 수님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평화로워. 김수님의 이야기는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유산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기적은 찾아온다. 이것이 78살 청소부 할머니가 세상에 증명한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오늘도 우리 곁에서 빛나고 있습니다.